겨울볕이 눅눅한 도심 골목 끝까지 스며들던 날, 나는 공증인 사무실 문을 밀었다. 삐걱하는 경첩 소리와 함께 오래된 잉크 냄새가 밀려와 코끝을 찔렀다. 벽시계의 똑딱임이 방 안 공기를 쪼개고 장판 위로 내려앉은 햇빛은 종이 더미의 모서리를 하얗게 굳혔다. 공증이는 두꺼운 안경을 코마루에 걸친 채 서류를 매만졌다. 언니는 까만 코트를 여미고 시계를 흘끗거렸고 준호는 내 시선을 피해 창밖만 보았다. 누구나 말수가 적었으나 언니만은 평소처럼 여유로웠다. 그 여유가 내게는 칼날처럼 와닿았다. 강남 신축 아파트는 손녀 지혜에게. 공증인의 말은 마치 벽에 못질하듯 정확하게 박혔다. 언니의 입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게 올라갔다. 파주 조리읍 한옥과 부속 토지는 손녀 지수에게. 두 문장이 내 삶을 두 쪽으로 갈랐다. 한쪽은 빛나는 유리창과 엘리베이터의 딩소리, 다른 한쪽은 작은 기와와 바람의 숨이었다. 나는 내 몫의 문장을 받아들었다. 가슴 어딘가가 외려 고요해졌다. 이 고요는 아마 오래된 것들이 내 마음에 한 장씩 붙는 소리일 거였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자 언니는 한 손으로 머리칼을 넘기며 말했다. 요즘 시골 감성 유행이야. 조명만 잘 깔아도 사진 잘 나와. 마루에 꽃병 좀 두고 대문에 예쁜 글귀 달아봐. 그 말이 첫눈처럼 가볍게 떨어졌지만 내 발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준호가 뒤늦게 다가왔다. 지수, 우리.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정리하자. 말은 짧았고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그 차갑지 않음이 더 차가웠다. 언니랑 만나. 언제부터? 며칠 몇 달.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길이 다르면 같이 못 걷지. 잘 가. 사무실을 나서는데 공증인이 조용히 불렀다. 지수 씨.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얇고 연한 종이의 질감. 봉투 겉면에는 낯익은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지수만 읽을 것.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봉투를 손바닥에 눌러쥐는 순간 안쪽에서 문장 하나가 느껴졌다. 아직 읽지 않았는데도 그 문장은 내 심장 박동과 발맞추어 걸었다. 첫차 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작은 보짐 하나와 낡은 가방을 들고 터미널로 향했다. 버스는 창틀 사이로 찬 바람을 들여보내며 덜컹거렸다. 좌석 틈새에서 연탄 냄새가 났고 얇은 커튼 뒤로 등성이에 걸린 겨울 해가 흘렀다. 내 무릎 위에는 사무실에서 받은 쇳빛 열쇠가 놓여 있었다. 손바닥이 저리도록 그 열쇠를 쥐었다 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문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그 문이 내게 어떤 이름을 붙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무게만큼은 분명했다. 버스가 마지막 구비를 돌 때 강이 보였다. 물 한 개가 10개 깔려 있고 햇빛은 얇은 칼날처럼 수면 위를 긁었다. 종점에서 내리자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마을 어기서 내려 느티나무 보이면 오른쪽이요. 그 집 마루는 해가 좋지. 어기의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 반만 남아 있었고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내 보짐을 힐끗 보았다. 모로 가댁 손녀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 끝 느티나무 지나 오른쪽. 그 집 문이 오래 있어. 열쇠가 삐딱하니 2번 돌리고 1번 눌러. 길을 알려주는 말 사이에 오랫동안 문을 열어본 사람들만이 아는 솜씨가 묻어 있었다. 느티나무는 먼 데서도 분명했다. 겨울에도 굵은 줄기가 숨을 쉬었고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얼음처럼 파랗게 굳어 있었다. 나무 아래에 서자 바람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먼 곳의 닭울음, 논둑을 스치는 풀잎 마찰음, 누가 문을 닫는 소리. 그 너머에 한옥이 앉아 있었다. 담장은 기울었고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다. 그러나 문턱 앞 마루판은 햇빛을 오래 먹은 나무만이 가진 결을 드러내고 있었다. 언니가 말하던 감성 같은 것은 없었고 대신 오래된 호흡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열쇠 구멍에 쇠가 비비는 소리가 났다. 나는 할머니가 알려준 적 없는 요령을 이 집이 먼저 알려준다는 걸 알았다. 열쇠를 2번 돌리고 1번 누르자 문이 열렸다. 공기가 밀려나왔다. 나무, 종이, 햇볕, 그리고 희미한 비누. 누구든 최근에 이 집을 닫고 나간 것이다.
그게 누구인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닦았는지 내 혀끝에 질문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거실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유리장 속 찻잔은 먼지가 없었고 장롱 위의 수건은 각이 살아 있었다. 연탄난로 옆 주전자에는 물때가 얇게 앉아 있었다. 나는 공증인이 건네준 봉투를 열었다. 얇은 종이 2장. 첫 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수야. 변덕 많은 세상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너를 믿는 내 마음이다. 장부를 찾아라. 장부는 숨는 법을 모른다. 숨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더라. 둘째 장에는 간단한 선그림. 마루, 장롱, 천장, 다락, 그리고 작은 화살표 하나. 화살표는 장롱 오른쪽 칸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장롱문을 열었다. 살림살이가 파도처럼 차고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바닥판을 손끝으로 눌러보자 얇은 판이 콕 하고 들렸다. 숨은 자물쇠의 입이 드러났다. 열쇠를 꽂는 순간 내 머릿속에 문장이 하나 떠올랐다. 장부는 숨는 법을 모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열쇠를 돌렸다. 바닥판이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그 속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얌전히 누워 있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금속 반지 몇 개와 오래된 동전, 봉투 몇 장이 나타났다. 봉투에는 각각 새마을 금고, 농협, 우체국 이름이 적혔다. 나는 통장을 펼쳤다. 숫자들이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돈 자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종이 꾸러미의 의미는 여태껏 내 삶에 없었던 기둥이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노끈으로 묶인 얇은 공책이 하나 더 있었다. 외피에는 살림장부라고 적혀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칸칸이 빼곡한 글씨가 나왔다. 밀가루 몇 대, 쌀 몇 대, 누구네 장독대 수리 품삯, 나간 돈과 들어온 돈, 도장 찍은 날짜, 빚과 변제, 이름과 사는 곳.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값을 처음에 바르게 쓰면 싸게도 비싸게도 팔지 않는다. 도장은 눈 뜨고 찍고 어음은 졸지 말고 받는다. 빚은 사람을 멀게 한다. 가능한 미리미리 모아 빚을 지지 말자. 나는 장부를 쥔 손에 땀이 찼다. 이 공책은 누군가의 피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장부를 덮고 할머니가 남긴 문장들을 내 종이에 베껴 적었다. 사람을 먼저. 기록은 공개. 돈은 수단. 약속은 문서. 그날 밤 나는 다락문을 당겨 내려왔다. 삐걱 소리와 함께 먼지가 햇빛처럼 흩어졌다. 모란꽃 수놓은 베갯니들 들어올리자 작은 열쇠가 굴러나왔다. 그러나 그 옆에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더 있었다. 칼로 깔끔하게 잘린 흔적. 종이 끝에는 글씨가 몇 자 남아 있었다. 밤이 길어도 누군가가 무언가를 가져간 흔적이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나는 그 질문을 가슴에 넣고 다락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밤 대문 쪽에서 금속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틀을 살짝 열어 바깥을 보았다. 달빛 아래 낯익은 어깨가 잠깐 대문을 만지작거리다가 골목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의 어둠은 오래된 우물처럼 깊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도 한참 동안 손잡이를 놓지 못했다. 그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던 어르신들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모로가댁 손녀입니다.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권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는겨. 두려우면 문장을 붙들어. 너희 할미도 맨날 그랬어. 느리게 가면 오래 간다. 고. 나는 권 할머니가 건넨 그 문장을 주머니에 넣어 돌아왔다. 그 주머니가 한결 가벼워졌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책상 위에 얇은 종이를 꺼내 느티나무 약속문을 썼다. 모르면 묻는다. 알면 나눈다. 나눴으면 기록한다. 빨리보다 오래, 혼자보다 함께. 종이를 대문 옆에 붙였다. 글자 끝에 잉크가 살짝 번졌다. 바람이 종이 모서리를 눌렀다. 그 순간 대문 바깥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났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문턱 아래 작은 선인장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겨울마당의 선인장이라니.
흙 위에는 손글씨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문장을 세우는 집엔 바람이 먼저 들어온다. 필체가 낯익었다. 준호였다. 나는 화분을 들고 마루에 올라왔다. 바람이 문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나갔다. 그날 새벽 나는 집안의 모든 자물쇠를 한 번 더 점검했다. 대문은 2겹으로, 장롱과 다락은 3겹으로. 내 귀는 밤새 바람의 결을 읽으려 애썼다. 바람은 종종 말이 많았지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조용했다. 조용함은 도리어 사람을 긴장시키는 법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마지막 문장을 불러냈다. 느리게 가면 오래 간다. 오래 가면 결국 이긴다. 그 문장 위에 내 문장을 덧붙였다. 사람을 먼저 두면 우리는 함께 간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직전 바람이 작은 대답을 건넸다. 그렇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걸려 방바닥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연탄 난로에 불을 붙이고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스르르 끓기 시작하자 장부를 다시 펼쳤다. 장부 끝에는 언제나 문장이 있었다. 돈을 적고 사람을 적고 문장을 적는 방식. 나는 장부의 빈칸에 내 문장을 끼워 넣었다. 사람을 먼저. 기록은 공개. 돈은 수단. 약속은 문서. 글자 끝이 마르고 있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큰 글씨 책 있나? 권 할머니였다. 있어요. 나는 서랍에서 큰 글씨 시집과 소설을 꺼내 건넸다. 담요도 드릴게요. 무릎에 담요가 덮이는 순간 권 할머니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따뜻하네. 집이 숨을 쉬어. 나는 대문 옆에 다시 종이를 붙였다. 느린 도서방. 누구나 앉아 쉬어가세요. 큰 글씨 책 빌려드립니다. 따뜻한 차 있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값은 없습니다. 대신 각자의 시간을 조금 남겨주세요. 라고 적었다. 권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매만지며 말했다. 글씨가 마음에 들어온다. 허긴 글씨가 먼저 들어오면 사람도 들어오지. 그날 오후 집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누군가는 낡은 사전에서 오래된 뜻을 찾아 나를 가르쳤고 누군가는 논두렁에서 가져온 파 한 줌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이름을 적었다. 이름 옆에 표정을 적었다. 표정 옆에 손의 움직임을 적었다. 장부처럼 그러나 장부가 아닌 기록. 해가 기울 무렵 언니가 왔다. 언니는 대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내가 문을 열자 한 걸음에 들어왔다. 냄새가 좋아. 그는 집안 공기를 가만히 맡았다. 나무, 종이, 비누, 연탄. 그 냄새 속에서 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요즘 무섭다. 언니가 마루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더 크게를 요구해.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내 마음은 줄기만 해. 웃음도 잠도. 나는 장부를 언니 앞에 펼쳤다. 여긴 한 문장으로 움직여. 빨리보다 오래. 언니는 그 문장을 작게 따라 말했다. 빨리보다 오래. 사람을 먼저. 기록은 공개. 돈은 수단. 약속은 문서. 언니의 눈동자가 내 문장 위에서 조용히 멈췄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돌아간 뒤 나는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마루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내 문장을 더 분명하게 해두어야 했다. 나는 사과나무 협약이라는 제목을 새 종이에 적고 아래의 문장들을 눌러 썼다. 모르면 묻는다. 알면 나눈다. 나눴으면 기록한다. 빨리보다 오래, 혼자보다 함께. 종이를 접어 장롱 위에 올려두는 순간 방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울림이 느껴졌다. 두어 걸음 물러서서 귀를 기울이자 목재가 숨쉬는 소리가 그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 집은 내 문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락에 숨은 칸을 다시 열었다. 상자 밑바닥을 들어 올려보니 보이지 않던 얇은 또 하나의 바닥판이 손끝에 걸렸다. 바닥판과 바닥판 사이에 종이 한 묶음이 더 들어있었다. 종이 다발을 빼내자 가장 윗장에 익숙한 글씨가 달려왔다. 지수야. 장부는 숨는 법을 모른다 했지.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숨는다. 내 언니가 어려웠던 시절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쥐고 있던 것을 풀어내어 주었다. 장부에 적었다. 받는 날과 갚는 날을. 그 애는 갚으려 했다. 다만 그 옆에 있던 사내가 이를 흐렸다. 종이 아래쪽에는 날짜와 금액, 도장이 찍혀 있었다. 언니의 이름, 준호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낯선 이름이 또렷했다. 외지에서 언니와 함께 다니던 사내. 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름만으로도 매서운 냄새가 났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장롱문을 닫고 숨을 죽인 채 창틀을 열어 바깥을 훔쳐보았다. 달빛 아래 누군가가 대문 손잡이를 길게 만지작거리다가 이번에는 살짝 들어올렸다. 순간 대문이 조금 열렸다. 나는 관자놀이로 피가 모이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그림자가 마당의 그림자와 겹쳤다. 나는 손에 쥔 촛대를 더 꽉 쥐었다. 그때 느티나무 위쪽에서 낮은 기척이 났다. 거기 누구요?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동네 방범대 아저씨였다. 그림자는 뒤로 물러나 골목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방범대 아저씨가 대문을 밀어 닫고 밖에서 문고리를 한 번 더 걸었다. 문은 아래로 눌러 닫아야 튼튼해. 아저씨가 말하자 나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내일 낮에 문지방 수리해드릴게. 아저씨의 발소리가 골목을 통과해 멀어졌다. 다음 날 나는 마을회관에서 살림 지키는 모임을 열었다. 통장을 잃어버렸을 때 해야 할 일, 도장을 맡길 때의 위험, 차용증을 적는 법, 개를 하면 생기는 일과 피해야 할 함정. 권 할머니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놓치는 말들을 쉬운 말로 바꾸어 주었다. 도장은 너의 이름 손바닥이여. 함부로 빌려주지 마. 차용증엔 날짜와 이름, 액수와 갚는 날, 이자와 도장. 이 6가지가 없으면 바람결이여. 사람들이 웃었고 웃음 사이로 마음들이 서로에게 앉았다. 나는 그날 모임의 끝에 문장 하나를 더 선물했다. 모르면 묻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들이 따라했다. 모르면 묻자. 그 소리가 장판 위로 퍼졌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는 얇았고 접힌 자국이 깊었다. 겉면에는 사과나무 아래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그림 하나. 마당의 사과나무 줄기에서 집 쪽으로 일정 간격을 표시한 점, 그리고 흙 속에서 오래 묵은 것이라는 짧은 문장. 누가 놓고 갔는지, 왜 지금인지. 봉투는 자칫 장난처럼 보였지만 종이에 묻은 흙냄새가 장난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쟁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사과나무 줄기에서 집 방향으로 보폭을 재어 3보, 다시 2보, 다시 1보. 흙을 파내자 젖은 흙의 냄새가 솟구쳤다. 삽끝이 단단한 물건에 닿는 소리가 났다. 흙을 더 치우자 철제 상자의 모서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상자를 들어 마루로 가져왔다. 상자 겉면에는 낯선 금속 도금이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 쪽에 할머니의 글씨로 작은 글자가 새겨 있었다. 사람을 먼저. 상자를 열자 얇은 천에 쌓인 몇 가지가 나왔다. 익숙한 사과나무 열매를 새긴 금속 장식, 조그마한 돌로 만든 작은 새 모형,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 봉투 안에는 역시 할머니의 글씨. 살림장부는 살림을 지키는 글이고 사과나무 상자는 기억을 지키는 물건이다. 돈은 장부에, 기억은 상자에. 돈은 나가고 돌아오고 기억은 나가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더 아껴야 할 건 기억이다. 이름을 적고 손을 잡고 웃음을 기록해라. 돈은 그 뒤에 붙는다. 나는 봉투를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상자를 제자리에 두려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봉투 겉면에 묻은 흙은 어제 오늘 묻은 흙이 아니었다. 오래된 흙이 아니면 날카롭지 않은 냄새를 내지 않는다. 어젯밤 대문을 만지작거리던 그림자와 이 상자를 아는 누군가가 겹쳤다. 누가 이 상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해가 기울고 어둠이 들자 대문 앞 골목에서 남자들의 음성이 들려왔다. 낮게 깔린 그러나 술의 기운이 섞인. 그 집 혼자 산다지. 밤에 불 꺼지면. 내 등뼈가 서늘해졌다. 나는 마을 방범대 아저씨에게 달려갔다. 대문 고리 한 번 더 걸어주세요.
아저씨는 나무판과 쇠고리를 들고 집으로 와 문지방을 보강해 주었다. 문은 아래로 눌러 닫는 법이지. 그는 대문을 두어 번 열고 닫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쉽게 안 열려. 그래도 밤에는 불을 안에만 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문을 닫고 들어오니 내 숨이 방 안에서 조금 넓게 퍼졌다. 그날 밤 나는 상자를 장롱 속 깊숙이 넣고 사과나무 아래 파던 구덩이를 고르게 메웠다. 삽질 끝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작은 통증은 그날을 기억하게 해주는 목 같은 것이었다. 방으로 들어와 촛불을 끄기 전 나는 사과나무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겨울가지 사이로 걸린 하늘은 차갑게 맑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저는 여기에 있어요. 바람이 들어오고 문장이 서고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바람이 미세하게 커튼을 건드렸다. 그 반응은 대답 같았다. 며칠 뒤 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언니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왔다. 얼굴은 깔끔했고 구두는 반짝였다. 언니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투자자야. 우리에게 도움이 나는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 바로 대답했다. 돌아가 주세요. 남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사돈도 아직 안 왔는데 벌써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 할머니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응? 여기 누구? 언니는 상황을 눈치로 읽고 남자에게 굽실거리며 말을 돌렸다. 죄송해요. 오늘은 남자는 씁쓸하게 웃고 돌아섰다. 언니는 그가 떠나자마자 내 팔을 잡았다. 왜 그랬어? 우리한텐 돈이 필요해. 나는 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고 장롱에서 장부를 꺼냈다. 장부에 한 장을 펼쳐 언니에게 보여주었다. 날짜와 이름, 금액, 도장이 찍혀 있는 면.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장부를 바라보다가 장부를 내 손으로 밀어 돌려주었다. 알았어. 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의 어깨가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내 가슴 안쪽에서 망설임과 결심이 서로 부딪혔다. 결심이 겨우 한 치 앞섰다. 망설임은 뒤로 물러났다. 그날 밤 준호가 대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조금만 열었다. 무슨 일이야? 미안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예전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피곤이 담겨 있었다. 지혜가 어려워. 나도. 그는 말을 아꼈다. 나는 촛불을 들고 그에게 말했다. 사람은 말로 살지 않아. 손으로 살아. 준호의 어깨가 축 내려갔다.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지금은 없다. 그럼 돌아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불길했다. 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장롱 속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나는 얼어붙은 발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장롱칸 사이에 끼워둔 상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흔적. 손끝으로 만져보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군가의 손길이 지나간 자국이 감지되었다. 대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창문은 내가 붙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자는 누군가의 손끝을 느꼈다. 내 심장이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상자를 꺼내 사과나무 아래의 빈 흙 속 깊숙이 다시 묻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단단히. 밤하늘의 별이 하나 둘 빛났다. 별빛은 차갑고 멀었지만 하나의 사실만큼은 따뜻했다. 나는 지금 지키고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집과 마당, 담장과 대문, 창문과 장롱을 도면처럼 그려보기 시작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 어디로 바람이 들어오고 어디로 그림자가 스며드는지. 집의 뼈대를 머릿속으로 밟아보니 집이 내 숨을 따라 숨을 쉬었다. 나는 그 호흡을 알아듣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사과나무 그림자가 대문까지 닿고 밤이 깊을수록 마루의 나무결은 소리를 줄이고 새벽이 오기 직전에는 벽이 가장 얇아진다. 얇아지는 순간 가장 강해져야 한다. 나는 얇아지는 순간마다 문장을 세웠다. 모르면 묻자. 알면 나누자. 나눴으면 기록하자. 빨리보다 오래. 혼자보다 함께. 사흘 뒤 골목 입구에 낯선 트럭이 서 있었다. 외지 번호판. 남자 둘이 트럭 뒷칸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문짝들, 창틀들, 오래된 금속. 그들은 이 동네 빈집에서 이것들을 떼어내고 있었다. 여긴 사는 집이요. 내가 말했다. 남자들은 씩 웃었다. 사람 사는 집, 좋은 집. 나는 대답 대신 방범대 아저씨를 불렀다. 여긴 사는 집이요. 아저씨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눈을 가늘게 떴다. 사는 사람의 눈이 있으니 손칠에는 말어. 트럭은 곧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흙먼지가 희미하게 남았다. 나는 흙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손바닥에 묻은 흙은 집의 혈액처럼 따뜻했다. 그날 밤 편지 한 장이 내 방문 앞에 놓여 있었다. 다른 사람의 필체. 짧고 매서운 문장. 장부는 불에 약하다. 나는 편지를 찢어 난로에 넣고 타오르는 종이 조각을 오래 바라보았다. 종이가 재가 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장부를 펼쳐 맨 앞장에 세 문장을 적었다. 장부는 불에 약하고 사람은 두려움에 약하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한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불 앞에선 물. 두려움 앞에선 손. 내 손끝에서 글자가 마르자 바람이 아주 조심스레 종이 위를 지나갔다. 바람조차 글자를 다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밤의 소리가 많아졌다. 바람이 기와 밑을 훑고 지나가며 소리를 낼 때마다 나는 그 소리에 이름을 붙여보았다. 어느 소리는 먼 발소리 같았고 어느 소리는 빗장 같은 소리를 냈다. 소리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내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기도 했다. 이름을 붙이면 불러볼 수 있고 부르면 건너갈 다리가 생긴다. 그날도 나는 사과나무 아래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밤을 듣고 있었다. 달은 얇은 솜 같았다. 대문 바깥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다. 나는 일어나 문가로 갔다. 누구요? 잠깐의 침묵 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다. 준호였다. 문을 조금 열자 그의 얼굴이 마당의 반빛 속에 걸렸다. 그는 몇 발자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어려워. 그의 첫마디는 자백처럼 들렸다. 지혜도 나도. 외지 사내에게 빚을 졌다.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그래도 모자라니 너희 집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문을 더 열지 않았다. 바람이 그의 말과 내 얼굴 사이를 왕복했다. 그 사내가 누구냐? 준호는 이름을 말했다. 장부 속 낯선 이름과 같았다. 나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상황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다. 외지 사내는 장부에 등장했고 언니의 초조함은 준호를 흔들었고 흔들리는 사람은 문턱을 발로 차고 들어오려 한다. 나는 문턱을 다시 보았다. 방범대 아저씨가 보강해둔 문지방은 작은 칼자국에도 버티겠다는 모양이었다. 여기 물건은 내 이름으로 지킨다. 내 말은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똑바로 나갔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떴다. 미안하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등이 골목 어둠 속으로 꺾이는 순간 대문 바깥에서 두 남자가 그와 교차했다. 그들 중 한 명의 구두굽 소리는 부서진 벽 목 같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이 동네 것이 아니었다. 나는 등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사과나무 상자와 장부를 장롱 깊숙이 숨겼다. 그때 바깥에서 소란이 났다.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리고 문고리를 휘둘렀다. 열어. 익숙하지 않은 억양. 나는 대문으로 가지 않고 방 뒤편의 작은 쪽문으로 나갔다. 쪽문은 거의 쓰지 않아 사람 허리만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다. 나는 쪽문을 열어 방범대 아저씨 집으로 달렸다. 아저씨는 이미 바지를 대충 걸치고 나와 있었다. 가자. 우리는 골목을 돌아 대문 앞에 섰다. 남자 둘이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방범대 아저씨는 말 대신 나무 막대를 들어 올렸다. 남자 하나가 뒤돌아보며 씩 웃었다. 어르신 그만하시지. 아저씨가 나무 막대를 바닥에 꽂았다. 사는 집은 건드리는 게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결이 있었다. 남자 하나가 손을 내밀어 아저씨의 막대를 밀쳤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뛰어왔다. 권 할머니, 동네 청년 둘, 그리고 셋 넷의 이웃들. 사는 집 건드리는 거, 그건 사람 건드리는 거요. 권 할머니가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문장으로 사는 사람들이여. 함부로 띄어쓰지 마. 남자 둘은 상황을 훑어보고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들은 돌아섰다. 트럭이 골목에서 빠져나갈 때 바퀴가 자갈을 깊게 밟았다. 소리가 오래 남았다. 그 소리는 흉터처럼 골목에 박혔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 조용해졌을 때 나는 장롱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물쇠는 한 번도 이렇게 힘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의 장부를 펼쳐 맨 앞장에 또 한 줄을 더 적었다. 불 앞에선 물, 두려움 앞에선 손. 물은 불을 끄고 손은 두려움을 눌러준다. 나는 장부를 덮었다. 문득 장부 사이에 끼워둔 얇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의 글씨는 거기에도 있었다. 지수야. 혹여 장부를 노리는 이들이 장부를 빼앗으면 장부는 불에 약하니 금세 사라질 터. 그럴 때를 대비해 나는 같은 장부를 하나 더 만들었다. 사과나무 상자 아래, 나무 밑에 나무에 묻어두었다. 나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사과나무 밑에 나무. 그 말은 사과나무 가장 아래쪽, 뿌리 쪽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당 어디엔가 또 하나의 나무 조각 상자가 숨겨져 있다는 뜻일까? 다음 날 나는 사과나무 아래 흙을 다시 긁었다. 어젯밤 급히 메운 흙은 아직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삽질 끝에 상자 자리를 더 깊이 만들고 주변을 단단히 다졌다. 그 과정에서 삽끝이 나무판 같은 것에 부딪혔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얇은 나무판 위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물과 흙이 어울려 종이를 꽉 붙들고 있었다. 나는 젖은 종이를 살살 떼어냈다. 종이는 반쯤 찢어졌으나 글씨 일부가 살아남았다. 사람의 이름, 이를 기억해라. 이름은 장부에, 일은 마음에. 이름이 없으면 장부가 울고 일이 없으면 마음이 운다. 할머니는 장부를 하나 더 묻고 그 위에 이름과 일을 한 번 더 묻어둔 셈이었다. 나는 종이를 널어 말리고 나무판을 다시 덮었다. 사과나무 뿌리 가까운 흙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내 손바닥으로 흘러들어왔다. 며칠 뒤 언니가 왔다. 얼굴이 야위었고 손등에 작은 상처가 보였다.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내가 열어주자마자 다짜고짜 물었다. 장부 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그때 내가 빌린 건 사실이야.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내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웠다. 나는 언니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사람은 두려움에 약해. 그러니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언니는 내 말끝을 가만히 물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고 그 대신 무언가를 내려놓으려는 평평함이 있었다. 나 이 동네에 방 하나 구할래. 언니의 말은 반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좋아. 빈집은 많고 우리는 사람을 먼저 둬. 언니가 동네로 들어온 지 사흘째. 내 대문 앞에 낯익은 선인장 화분이 또 놓였다. 이번에는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밤에 불이 꺼지면 별을 켜. 나는 화분을 들고 마루에 올려두었다. 그 밤 나는 별을 켰다. 별은 전깃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우리는 마당에 모였다. 어르신들은 담요를 무릎 위에 올렸고 아이들은 벽에 기대어 앉았다. 나는 흰 벽에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찍어준 옛 사진을 붙였다. 운동회, 논매기, 장터, 결혼식. 사진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말 없는 말이 사람들을 오래 앉게 했다. 상영이 끝나자 나는 종이를 꺼내 그날의 느린 문장을 적자고 했다. 나는 내 밥을 32번 씹겠다. 권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사람들은 웃었다. 나는 고치는 대신 살리는 일을 먼저 떠올리겠다. 목수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숫자보다 사연을 먼저 듣겠다. 언니가 말했다. 나는 편집할 때 침묵을 남기겠다. 준호가 말했다. 나는 그 문장들을 장부처럼 모았다. 장부에는 돈이, 이 종이에는 문장이 쌓였다. 둘 다 이 집을 지키는 벽돌이 되었다. 그러나 밤은 늘 반전을 품고 있었다. 상영회가 끝나고 사람들 발소리가 멀어질 때 대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앉았다.
그 그림자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대문 속을 힐끗거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여기 책 빌려도 되나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아이는 작은 손으로 큰 글씨책을 가슴에 껴안았다. 돌아서다가 아이가 툭 하고 던지듯 말했다. 어제 그 사내들 다시 올 거예요. 나는 아이의 등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에겐 사람이 있어. 문장이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도. 그 말은 어른의 말처럼 정확했다. 이튿날 밤 그 사내들이 다시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문이 아닌 담장 너머였다. 담장 너머로 손이 먼저 들어왔다. 내가 소리치기도 전에 사과나무 위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덜컹,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 방범대 아저씨가 낮에 담장 위에 달아둔 작은 쇠종이 울린 것이었다. 동네 청년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들 손에는 긴 대나무 장대가 들려 있었다. 사람 사는 집이요. 그들의 소리가 골목을 메웠다. 사내들은 담장을 넘지 못했다. 사람과 문장이 담장을 만들었다. 나는 사과나무 아래에 서서 바람이 종과 같이 울리는 걸 보았다. 그 소리는 누군가를 내쫓는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끼리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는 소리였다. 사내들이 떠난 뒤 나는 장롱 속 상자를 한 번 더 꺼냈다. 뚜껑을 열려다 문득 멈췄다. 상자 안에 넣어두었던 작은 돌쇠 모형이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이미 집 안에 들어왔던 것이다. 언제 어떻게. 대문이든 담장이든 창문이든 문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음에도 문이 있고 기억에도 문이 있고 손에도 문이 있었다. 누군가 내 기억의 문을 슬쩍 당기고 지나간 것이다. 누가 우리 기억을 훔치는지, 누가 우리 문장을 지우려 하는지. 나는 다시 문장을 적었다. 기억은 나가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이름을 적고 손을 잡고 웃음을 기록하자. 내 글씨가 바람 속에서 마르고 있을 때 사과나무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언니가 내게 말했다. 집 하나를 맡아달래. 동네 깊숙이 있는 아주 낡은 집. 주인 없는 시간이 너무 길어 문짝이 바람처럼 헐렁해진 집. 언니는 그 집을 빌려 한 달에 한 번 동네 아이들과 할머니들을 모아 글쓰기 모임을 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나타나 말했다. 내가 사진을 찍을게. 글자 옆에 얼굴이 붙으면 글자도 오래 간다. 목수 아저씨도 말했다. 문짝부터 달아주지. 이렇게 사람들의 손이 모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느리게 그러나 끊기지 않게.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편지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이 문장이 있었다. 누가 너에게 늦었다고 말하거든 그 말의 뿌리를 보아라. 그 말은 대개 남의 시계에서 나온다. 너의 시계는 내가 맞춘다. 나는 그 문장을 장롱 앞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내 시계를 맞췄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에는 사람들과 문장을 나누고 저녁에는 장부를 적고 밤에는 바람의 안부를 들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바람도 시계가 있다는 것을. 사과나무의 잎이 움직이는 속도, 기와 밑이 숨쉬는 리듬, 대문이 삐걱거리는 타이밍.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시계였고 나는 그 시계를 내 호흡과 맞추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공증인이 편지를 보내왔다. 유언장 부속 문서 중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나는 사무실로 갔다. 공증인은 얇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속에는 유언장의 여분 쪽지 하나. 강남 아파트는 담보가 잡혀 있으니 담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하지 말 것. 파주 한옥은 반드시 사람을 먼저 들릴 것. 언니는 그 쪽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다. 담보 그의 얼굴이 누렇게 질렸다. 언니가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빚을 갚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이 반전은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우리를 묶었다. 책임은 오래간다. 그날 밤 준호가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렸다. 얼굴이 더 수척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제 떠나야겠다. 나 때문에 너희가 오래 힘들었다. 빚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내 이름으로 감당하겠다. 나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았다. 바람이 그의 말과 내 마음 사이를 그대로 지나가게 두었다. 손으로 살아. 내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움직임으로만 대답했다. 고개를 숙이고 등을 돌리고 발을 떼었다. 그의 발소리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그 사라짐이 마침표처럼 정확했다. 사람들이 떠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글쓰기 모임에는 아이들이 늘었고 사진관 아저씨는 바쁘게 사람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붙들었다. 목수 아저씨는 손에 가시를 박아가며 문짝과 대들보를 살렸다. 권 할머니는 수제비를 끓였고 어르신들은 큰 글씨책을 빌려갔다. 나는 문장을 모았다. 그 문장들은 어느새 장부보다 두꺼워졌다. 장부는 숫자를 쌓았고 문장은 사람을 쌓았다. 둘은 늘 같은 페이지에서 만났다. 오래가는 것들은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봄은 갑자기 오는 법이 없었다. 대문 앞 풀잎이 먼저 겨울을 지워내듯 연두빛을 올리고 사과나무 가지 끝에 보이지 않던 망울이 차오르는 동안 우리 집의 문장도 조금씩 자라났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먼저 대문 옆 느티나무 약속문을 손가락으로 짚고 소리내어 읽었다. 모르면 묻는다. 알면 나눈다. 나눴으면 기록한다. 빨리보다 오래, 혼자보다 함께. 그 소리는 오래된 기와에 와 닿아 멀리까지 퍼졌다. 멀리 퍼진 소리가 다시 돌아와 내 뒷목을 따뜻하게 했을 때 나는 이 집이 집으로 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니가 방을 얻어 이 동네에서 살기 시작하자 골목에 작은 흐름이 생겼다. 언니는 장보는 법을 새로 배우고 흥정하는 법을 부지런히 익혔다. 숫자와 말 사이를 넘나들던 사람이 숫자와 사람 사이를 오가게 된 것이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글쓰기 모임을 열었다. 모임의 첫날, 언니는 칠판에 크게 썼다. 사람을 먼저. 아이들이 쑥스러워 웃었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 이름은 장부의 첫 줄이다. 내 이름을 너부터 예뻐해라.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공책 맨 앞장에 또박또박 쓰는 동안 어르신들은 손가락을 풀어 옛 노랫말을 공책에 적었다. 종이 위에서 글씨들이 자랐다. 글씨가 자라자 표정이 자랐다. 사과나무 아래 상자 속의 작은 돌쇠 모형을 결국 찾지 못했다. 그 돌쇠는 어느 밤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빈자리를 오래 보았다. 빈자리는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빈자리가 많아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도 생긴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돌쇠가 앉던 자리. 아이들은 그 종이를 보며 새 그림을 그렸다. 어떤 아이는 새가 다시 앉는 그림을 그렸고 어떤 아이는 빈가지 위에 다리 걸린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들은 상자 속의 빈자리를 덜 시리게 했다. 여름 문턱에서 보존의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 집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기와 보수는 끝났고 마당 안전공사도 마무리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엔 주민 전용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나는 이미 준비해둔 계획을 내밀었다. 오전은 주민, 오후는 방문객, 주말은 예약제, 밤 9시 이후 소등. 담당자는 환하게 웃었다. 그게 오래가는 길입니다. 나는 덧붙였다.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요청하고 모든 갈등은 기록합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갈등도 기록하는 집이라 참 믿음이 가네요. 나는 웃었다. 믿음은 고백과 기록에서 온다. 숨기지 않는 손끝에서 온다. 그 즈음 공증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남 아파트 담보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언니는 계산기를 적지 않았다. 종이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 집을 팔아서 숨을 좁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는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세를 놓아 빚을 갚아 나가기로 했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 언니의 어깨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숫자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가볍다니. 나는 대답했다. 빨리보다 오래.
한여름 마을에 큰 비가 왔다. 골목마다 물이 차고 대문턱까지 물길이 닿았다. 나는 장롱에서 장부와 상자를 꺼내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물이 장판을 얇은 비늘처럼 덮고 지나갔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우리는 골목을 쓸고 흙을 도랑으로 몰아냈다. 아이들이 장화를 신고 물장난을 하며 웃었다. 장난 사이로 누군가의 신발이 물길에 떠내려왔다. 권 할머니의 신발이었다. 아이들이 신발을 건져 들고 달려왔다. 할머니 신발. 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새 신발을 신을까? 그의 웃음 속에 사는 맛이 있었다. 나는 장부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큰 비가 왔으나 집은 버티고 사람은 웃었다. 가을이 되기 전 우리는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상 위에 수수와 콩, 국화와 사과를 올렸다. 내 서약은 한 문장. 느림은 친절이다. 그의 서약도 한 문장.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 별빛처럼 흩어졌다. 사진관 아저씨는 셔터를 조용히 눌렀다. 권 할머니는 수제비를 내왔고 아이들은 맨발로 마당을 뛰었다. 그날 밤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외로울 때는 바람 소리를 들어라. 바람은 늘 내 편이다. 나도 그 바람 편에서 너를 본다. 내 속으로 조용히 대답이 흘러나왔다. 저도 봐요, 할머니. 바람 편에서. 가을 들머리 글쓰기 모임의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이 각자의 문장을 읽었다. 나는 엄마가 늦게 와도 화내지 않고 물 한 잔 떠다 드리겠다. 나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테이프에 녹음하겠다. 나는 내 이름을 예쁘게 쓰겠다. 어르신들도 읽었다. 나는 내 밥을 32번 씹겠다. 나는 눈이 침침해도 글자를 더듬겠다. 나는 그 소리들을 장부처럼 적었다. 그 문장들은 이 집의 또 다른 기둥이 되었다. 비바람이 와도 돈이 흔들려도 사람의 문장이 집을 지켰다. 집은 문장의 집이 되었고 문장은 사람의 집이 되었다. 겨울이 다시 오기 전 우리는 사과나무 아래에 한 장의 큰 종이를 묻었다. 종이에는 마을 사람들의 손바닥 도장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다. 사과나무 협약.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혔다. 모르면 묻는다. 알면 나눈다. 나눴으면 기록한다. 빨리보다 오래, 혼자보다 함께. 종이 위로 흙을 덮고 흙 위로 사과잎이 떨어졌다. 잎사귀 하나를 들어 손바닥에 올려보니 인맥이 사람 손금처럼 가늘고 단단했다. 나는 알았다. 이 집은 이제 바람이 밀고 사람들이 받쳐 올리는 집이라는 것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함께 문을 열 것이고 누군가 발을 들이면 우리는 함께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누군가 이름을 잃으면 우리는 함께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어느 날 그 외지 사내가 마지막으로 골목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날이 서 있던 눈이 무디게 달아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2번 두드리고 말했다. 여기 사는 집이지. 나는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는 집입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람 사는 집이 제일 무섭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사람 같아 보였다. 사람 같다는 말에는 연민과 경계가 동시에 들어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장부를 펼쳐 작은 글씨로 적었다. 두려움은 사람을 늑대로 만들고 사람은 늑대도 사람으로 돌린다. 불 앞에선 물, 두려움 앞에선 손.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눈이다. 사과나무 위로 하얀 점들이 얹혔다. 나는 그들을 따라 마당으로 나가 손바닥을 펼쳤다. 눈송이가 송금 사이로 녹아 스며들었다. 아이들이 입김을 내뿜으며 웃었다. 나는 장롱 위에서 작은 상자를 내려왔다. 사과나무 상자 위에 얹힌 문장들을 한 번 더 읽었다. 돈은 장부에, 기억은 상자에. 나는 상자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할머니, 저희 오래 가요. 밤이 깊어지면 나는 여전히 바람의 안부를 듣는다. 바람은 늘 같은 말을 한다. 괜찮다, 아주 잘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오늘의 장부를 덮고 오늘의 문장을 접는다. 그리고 내일의 대문을 떠올린다.
내일도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이다. 큰 글씨 책 있나? 차용증은 어떻게 쓰나? 내 이름을 어떻게 예쁘게 쓰나? 나는 대답할 것이다. 모르면 묻자. 우리는 나눌 것이다. 알면 나누자. 그리고 우리는 기록할 것이다. 나눴으면 기록하자. 그 모든 일들이 끝나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수제비가 끓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어르신들이 허허 웃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 집의 기둥이 되었다. 오래가는 집, 함께 가는 사람. 그 두 문장이 겹치는 곳에서 나는 마침내 내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지수. 내 이름은 장부의 첫 줄에서, 문장의 마지막 줄에서, 그리고 바람의 가운데에서 반짝였다.